뾰로롱 안녕하십니까. 낮과 밤이 같다는 춘분입니다. 자, 백다희 아나운서가 JTBC 여자 풋살 대표잖아요. 하지만 1차전에서 탈락했는데. 전혀. 네. 그러니까 아무튼. 자, 그런데 네. 축구는 언제서부터 봐야 재미가 있죠? 축구는 이제 또 후반부부터 보는 게 맛이 있거든요. 더 재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예, 좋습니다.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오늘 통계청이 2024년 혼인 이혼 통계를 발표했는데 초혼인 신혼부부 가운데 연상 아내 연하 남편 커플이 전체 19.9%, 그러니까 신혼부부 5쌍 중 1쌍이 아내가 연상이었다는 겁니다. 이 1990년 이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라고 하던데, 자, 이런 색채를 반영해서인지 요즘 드라마 보면 누나 여주와 동생 남주의 사랑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자, 흥미로운 변화상입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예, 백다희 아나운서, 양지열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박준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경찰 시험 준비하는 30살 사반가족입니다 하신 권민정님. 자, 역시 서울 1호선은 명불허전. 오전부터 이렇게 퍼질러 자네요. 일어나 빨리 하신 김용옥님. 예. 자, 여긴 서울 7호선입니다. 어디서 발냄새가 좀 난다 했더니 띠용. 자, 종 내리고 빨리 신발 신으세요 하신 엄셋별님. 자, 구로구 시흥 법원단지에서 88 비디오 가게 운영했던 전공순 씨 애타게 찾습니다. 은혜 좀 꼭 갚고 싶어요 하신 강창모님. 자, 김민수님, 김미경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한 아싸 사바뉴스 750.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가보죠. 예, 내연녀 살해 양광준 무기징역입니다. 자, 함께 일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에 시신을 훼손하고 북한강에 유기했던 현역 육군 소령 출신 양광준. 자, 부끄러운 건 알았는지 신상 공개를 막기 위해서 가처분 신청에 행정소송까지 끝까지 본인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저 양광준. 자, 오늘 1심 선고 결과가 나왔죠. 네, 양광준은 지난해 10월 25일 서울 송파의 군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내연 관계에 있던 동료 군무원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격분해서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다음 날 강원도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춘천지법은 살인, 사체 손괴, 사체 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광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한 뒤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생활 반응을 조작하고 피해자를 사칭해서 모친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체를 손괴하고 은닉한 전후 과정을 살펴보면 그 방법이 매우 잔혹해서 피해자 인격에 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양광준은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를 느껴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양광준이 입을 맞추면서 주의를 분산시킨 뒤에 살해했다면서 계획 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자, 진짜 하루라도 형을 깎고 싶었는지 반성문을 정말 무던히도 써냈다고 하더군요. 자, 다음 이어갑니다. 강렬한 멍펀치입니다. 자, 애견 카페에서 상상도 못할 사고를 당했다는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카페 안에 여성이 들어오자 큰 개가 후다닥 달려나와서 자, 신나게 막 앞발도 올리고 폴짝폴짝 뛰면서 좋아 죽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자, 보세요. 퍽! 여성의 얼굴을 저렇게 강타를 했습니다. 네. 아유, 타격이 큰 듯, 통증이 큰 듯. 손으로 지금 얼굴을 감싸지고 부여잡고 있어요. 자, 이거 어찌 보면 해프닝 같은데 심각한 사고였습니다. 저렇게 퍽 하는 순간에 여성의 코 안쪽 뼈에 골절이 갔던 겁니다. 비중격 골절상을 입어서 일주일간 약물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제보자분이 옆에 작은 게 있었잖아요. 이분 이 반려견인 겁니다. 이 반려견을 저 애견 호텔에 맡기려고 데려갔다가 이제 다 맡기고 다시 찾으러 간 겁니다. 찾으러 17일 가는데 문제는 그렇게 갔다니 이 제보자의 반려견 말고 왜 사람 좋아하는 반려견들이 많잖아요. 와서 막 그냥 자기 주인도 아니다 반갑다 저렇게 펄쩍펄쩍 뛴 겁니다. 그때 저렇게 얻어맞았는데 맞을 때는 그냥 코가 시큰하고 아프겠거니 집에 가면 낫겠거니 하고 돌아갔었는데 그렇지 않고 부어 오르고 염증이 생긴 거에서 병원에 갔더니 말씀드린 것처럼
비중격 골절상이 나왔고요. 그리고 저 사실을 저 애견호텔 쪽에도 알리고 견주에게도 알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예. 이 사고의 책임에 대해서 이 애견호텔 호텔 업주하고 이 제보자하고 좀 의견이 맞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맞서고 있죠? 자, 지금 이 제보자 입장에서는 호텔이 좀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호텔은 좀 달리 보는 것 같아요. 특히 이 대형견 견주가 극구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치료비 보상해주겠다라고 했는데 그거 거절했다고 합니다. 호텔이 애견 호텔이 여기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애견 호텔에서 사과를 하거나 책임을 지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했는데 애견 호텔은 달리 얘기를 해요. 우리는 반려견을 잠만 자고 휴식을 제공하는 공간이지 당신이 거기서 맞은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면서 지금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데 민법상에 동물의 점유자 책임이라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동물의 소유자 아니라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관리 책임들이 사실 있는 거거든요. 그걸 봤을 때는 뭐 계약서 같은 걸 좀 더 꼼꼼히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애견 호텔에 책임이 좀 있어 보입니다. 예, 일단 뭐 좀 따져 봐야 되겠네요.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순식간에 쾅입니다. 자, 도로 위에서 벌어진 아찔한 상황 한문철 TV 영상 만나보시죠. 자, 도로를 슝 달리는 불박차 1차선 가자마자 쾅! 하얀 차가 뒤에서 쾅! 하더니 슝! 세상에 앞으로 가다가 버스하고도 쿵! 아, 이거 후방 영상 봐야 되겠네요. 이거 분명히 횡했던 1차선 들어가자마자 쾅! 아, 그대로 저기서 뿅 하고 튀어나오더니 이 불박차와 펑 하면서 충돌하고 만 겁니다. 아니, 여기 고속도로도 아닌데 왜 저렇게 빨리 달려? 자, 이게 문제 같아요. 강변북로에서 벌어진 사고인데요. 불박차가 차로 변경해서 1차로로 들어서는 순간에 뒤에서 흰 차량이 와 정말 빠릅니다. 급하게 들어오고요. 저기에서 한참을 가가지고 앞에 버스도 추돌하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1차로에 진입하자마자 2차로, 3차, 2차 두 개 동시에 이렇게 가버리는 모습도 지금 보이는데 이게 과속이 좀 커 보이거든요. 과속이 문제이긴 한데 또 누가 1차로에 누가 먼저 왔느냐인데 이 블랙박스 상으로 봤을 때는 뒷차량이 너무 빨리 오거든요. 점프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뒷차량 과실이 저는 커 보이는데 저쪽 차량에 또 블랙박스를 확인하면 충분히 과실 비율을 따져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양쪽 차량의 블랙박스를 좀 확인해 봐야 네. 된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대체 누구세요? 자, 대낮에 당한 충격적인 절도 피해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식당으로 다가오는 저 여성 의자를 들더니 어머 이거 내 스타일이야 하면서 후다닥 사라지죠. 자, 그런데 말이죠. 또 다른 날 역시 같은 여성 이 식당 의자 볼 줄 안다 얘 하면서 손님이 쳐다보는데도 옆으로 저렇게 빼놓더니 자, 남은 의자도 또 챙겨서 2개를 한꺼번에 들어서 어머 마저 5개 채워야 되겠다. 아, 진짜 사람이 보든 말든 그냥 막 가져가네 진짜. 응? 네, 이 일은 대구에서 중식당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제보자께서는 이 중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인데요. 지금 보신 것처럼 한 여성이 점심시간에 다가와서 마치 자기 의자인 것처럼 의자를 챙기고 있어요. 더 황당한 것은 옆에서 사람들이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 의자는 사람들이 대기할 때 앉아 있거나 혹은 홀에서 이제 의자가 모자라면 갖다 쓰는 의자인데 이틀에 걸쳐서 저렇게 2개 가져가고 하나 가져간 거예요. 근데 하나 가져간 의자는 또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CCTV를 보니까 아무리 봐도 동일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 발견된 식당의 사장님한테 물었더니 나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제보하신 분께서는 아니 어떻게 손님들이 다 있는 낮에 저렇게 천연덕스럽게 의자를 가져갈 수가 있느냐 너무 황당해서 제보하셨다고 합니다. 양 변호사님, 저 옆에 계신 손님들도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가져가니까 관계자인가 보다 했을 것 같아요. 저거 뭐 직원이거나 아니면 사장님이 저 다른 데 옮겨놓는 거라고 생각하지 모르는 사람이 절도한 거라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도 옆에서 제가 누가 가져가도 당연히 저렇게 2개 빼놓고 가져가는 거 보니까 가게 안에 들여놓으려나? 이 생각밖에 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예,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내 친구는 폭탄 처리반입니다.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늘 똥차를 놓지 못하는 친구 때문에 속 터지는 20대 여성입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가 있는데요. 부모님끼리도 잘 아는 사이여서 친자매나 다름없어요. 친구는 성격이 좋아서 늘 인기가 많은데 딱 한 가지 문제가 바로
남자 보는 눈이 없다는 겁니다. 친구가 첫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을 때 갑자기 저한테 와서는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워서 헤어지고 왔다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때 저는 이런 경우가 처음이니까 열심히 위로해줬습니다. 그런데 일주일도 안 돼서 남자친구가 사과했다면서 다시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만 좀 민망해졌지만 그냥 잘 됐다고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후로도 친구는 하루 종일 PC방에서 게임만 한다든지 뭐만 하면 엄마를 소원하는 소위 똥차 남자만 만나고 있어서 문제인데요. 친구는 남자친구 때문에 속상한 일이 생길 때마다 저를 찾아와서 위로를 받고 또 남자친구를 만나고 또 상처를 받고 또 저를 찾아옵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니까 매번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저만 점점 피곤해졌는데요. 지난번에는 남자친구가 술에 취해서 사람을 때렸다면서 걔가 나쁜 애는 아닌데 어떡해? 이러면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저한테 걔랑 결혼하고 싶어 이 말을 진지하게 했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정신을 못 차리는 친구가 걱정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친구가 결혼하고 나서도 이런 식으로 찾아올까 봐 걱정되거든요. 인연을 끊고 싶을 지경인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지금 7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친구입니다. 어머머머머, 상이 이놈의 기집애 진짜 짜증난 스타일이다. 야, 내가 딱 보니까 너 말이야. 모태솔로 티가 팍 난다. 사랑의 메커니즘을 전혀 몰라. 연인끼리는 좋아 죽다가도 왼수되고 또 좋아지고 그러는 거지. 야, 너는 그냥 위로만 해주면 될 걸 갖다가 우리 지열 씨를 무슨 똥차니 뭐니 아주 그냥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말이지. 적어도 그냥 동그라미. 진심이시세요? 예, 단호하세요. 자, 다음 사연자입니다. 어머머머, 다 이 기집애 말하는 것 좀 봐. 야, 너 양지열 그 인간 플레이보이였다고 울고불고 하면서 다시 만나면 내 동생 하겠다더니 와, 쌍 안면몰수하는 거 봐. 야, 너 다중인격의 소유자니? 그래, 나 모태솔로라서 사랑 따위 잘 모른다. 문어다리 그 인간하고 결혼해서 평생 소갈이 하다가 나중에 사건 반장 나와라, X. 일단 박 교수님 설명부터요. 네, 사실 이렇게 나쁜 남자들만 만나는 케이스, 우리는 똥차라고 소위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상담하다 보면 좀 자주 만나는 케이스고 저희 사건반장에서도 수도 없이 다룬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 저는 정말 심리 상담 강추합니다. 제가 그 사건반장 하면서 심리 상담 받아라 이런 잘 안 하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나쁜 남자 혹은 나쁜 여자만 만나시는 분들은 정말 심리 상담을 강추해요. 왜냐하면 진짜? 그 만남 안에 굉장히 그 심리학 내적 부분이 관여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애착의 문제라던가 어렸을 때 각인된 가정의 환경이라던가 자존감 문제라던가 아들은 어머니, 딸은 아버지의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깊게 각인된 경우가 많아서 그거를 본인이 아하 하고 알게 되면 훨씬 더 건강한 만남을 갖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절대적으로 일단은 반대하면서 추천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소장님 좀 상담 좀 받아야 되겠어요, 교수님. 자, 양 변호사님. 그러니까 흔히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나쁜 남자가 인기가 있다라는 얘기. 근데 그거 사실 아니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전문가분들은 박수 부장 같이. 그런데 그렇게 나쁜 남자라고 꼽힐 수 있는 사람들만 만나는 여성들이 있다라는 거는 저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안타깝게도 결혼해서도 그런 남성들과 결혼해서 또 그렇게 원만하지 못한 생활을 이어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참 희한할 정도로까지 꼭 그게 반복이 되거든요. 아하. 진짜 사건 반장에 연락 주시면 제가 박상혜 소장 연락처 알려드릴게요. 자, 백다희 아나운서. 네, 저도 진짜 일단 친구의 이 결혼을 정말 진심으로 도시락 싸들고 뜯어 말릴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결혼을 한다고 하면 최선을 다할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결혼 전에 그 부모님들끼리도 친한 사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부모님한테도 사실 한번 연락을 해볼 것 같습니다. 네. 백다희 아나운서 주변에도 혹시 이런 친구가 있었나요? 저는 좀 감사하게도 또 친구들이 그런 친구는 없어서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렸던. 네, 기다릴 건 아닌데요. 이게 질문 자체가 이제 인연을 끊을까 말까가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봐서 오랫동안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고 부모님들도 친구라면 이제 들어주느냐 마느냐 이걸로 인연을 끊느냐 마느냐 여기 봤을 때는 저는 그냥 들어주는 것도 왜 좋으냐 하면
아마 이 친구가 원하는 거는 해결책을 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좀 들어주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해결책을 원하는 사람이었으면 계속 반복하지 않거든요. 그냥 해우소. 예, 가가지고 그냥 하고 저도 사실 이런 친구들이 좀 있거든요. 잘 들어줍니다. 그러니? 그러고 또 반복돼요. 그렇구나. 근데 변호사 업무들이 좀 이런 게 많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카 또 하고 오거든요. 아, 맞아. 뭐 범죄다 또 하고 와요. 어. 그래도 우리가 또 돈을 벌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아유, 어떤 TV에서 영업을 하고 계셔 왜? 영업이 아니고 어쨌든 친구 간의 어떤 인연을 끊는 거를 생각했을 때는 뭐 사실 저는 상담은 사실은 박상희 소장님 이런 분들 가서 제대로 받으면 좋지만 친구는 그 역할을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래서 어차피 전문가가 아닐 바에는 예, 아. 어차피 미소만 지어주세요. 미소. 계속 얘기해봐. 요렇게. 아, 교수님 하실 말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미소만 들어줘도 되는데 사실 이제 친구도 옳은 말을 좀 해줄 필요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우리 사건 반장에 나왔던 하는 그 사건의 시작이 여기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잘못된 만남에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친구도 너무 힘들겠지만 정말 소중한 친구라면 이 만남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완곡한 말투로 그러나 좀 진실을 얘기해 줄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진실은요. 친구 정도는 안 돼요. 아, 친구 진짜? 말로는 안 돼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 많은 말씀 주세요. 네, 이사나님 내버려 두세요. 오면 들어주는 역할만 하세요라고 하셨고요. 초록색님은 저도 저런 친구 있었는데 결국 손절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스트레스였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리가면님은 괜찮은 남자를 소개시켜 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군요. 자,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선 많은 사연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축구는 후반전부터 이렇게 정리하고요. 첫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지난주 방송에서 전해드린 사건입니다. 15년 전 남편과 결혼해서 두 아이를 낳고 남들처럼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냈지만 남편의 외도와 갑작스러운 죽음까지 겪게 된 아내. 학원 원장이라는 상간녀는 아내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서 부부 상담까지 해주면서 친분을 유지했고 남편에게는 이혼을 종용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여보. 이혼합시다. 네, 좋아요. 나한테는 상간소송을 할 거예요. 네. 나는 여태까지 아이들을 위해서 참았던 건데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 그쵸. 아내는 남편이 유품으로 남긴 휴대전화에서 부부를 갈라놓기 위한 상간녀의 주도 면밀한 계획들을 확인하게 됐는데요. 방송 이후 추가로 발견된 상간녀의 충격적인 행각을 짚어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전해드렸어요. 이 상간녀에게 10억 원의 재산을 남겨놓고 몰아주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 남편의 그 사건이었죠. 자, 제보자인 이 아내분은 지난달 초에 남편이 사망한 이후 남편의 이 휴대폰에서 상간녀의 문자, 녹취를 발견하실 때마다 진짜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친답니다. 자, 또 다른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다면서 저희한테 제보를 주신 건데 자, 이 두 사람이 외도를 하고 있다 직감한 순간이 있었다고요? 예,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일단 이 지금 제보자분은 40대 여성이고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고 남편과 결혼한 지 15년 정도 됐었는데 남편이 이제 그 사망하기 전에 졸혼 합의서를 쓰자고 했던 겁니다. 근데 그 졸혼 합의서에 이 상간녀가 사실은 이 나중에 이 합의라는 데 있어서 증인 역할로 참여를 했었는데 문제는 그 졸혼 합의서 내용 중에요. 상간 소송을 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뭔가 좀 쎄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상간녀가 자기 그 남편이 변호사라고 했었는데 연락처를 알려달라니까 또 연락처는 알려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혼과 관련해서 뭐 법률적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막상 알려주진 않았다라는 거고 또 그 다른 학원의 학원 관계자 이제 남편도 학원을 운영했었고 상간녀도 그 같은 건물에서 다른 학원을 운영했는데 학원 관계자에게 연락을 해서 누구 아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더니 그 학원에서는 두 사람이 부부라는 식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각자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도 우연히 본 적이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연인처럼 보였다라는 거고 각자 또 비슷한 옷을 입고 자기 프로필 사진을 올려놓은 것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보니까 아무래도 그 다른 학원의 학원 원장이 상간녀구나라는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상간녀가 말이죠. 이 사망한 남편과 또 이 제보자 아내 사이를 교묘하게 막 이간질하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보자가 이 두 사람의 외도 사실을 알기 전인 지난해 12월의 중순 문자와 녹음 내용인데요. 이 제보자가 남편의 학원 직원으로 일을 해야 했었는데 국민연금 납부 문제로 해촉 증명서를 내야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원 원장이 본인이 처리해 줄 테니까 보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제보자가 해촉 증명서 한 장만 팩스 보내고 제가 그쪽으로 전화하면 되거든요. 팩스 보내주시면 저에게 알려주심 제가 연금공단이랑 통화할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학원 원장이 남편에게는 이 문자에 포토샵 작업을 해서 뭐 듣요, 할게요와 같은 해요체와 감사합니다 등 이 존댓말하는 부분을 지우고 보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전화 통화해서 여보가 고생이네요. 얘는 왜 이렇게 반말 찍찍하는 거야? 한마디 딱 해버릴까? 잠깐만요. 네. 여기서 얘는 아내를 얘기하는 네,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보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 싸가지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 학원 원장이 그러니까 이제 신경 안 써, 그러려니 해 이러면서 웃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것 좀 보세요. 지금 이 CG 좀 박 변호사님. 네. 여기서 여보는 이 상간녀를 얘기하는 그렇죠. 거고 실제 얘가 부인이 아니고요. 자기 조강지처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고 있죠. 예. 예. 자, 더 기가 막힌 부분이 뭐냐면 이 제보자 자신뿐만 아니라 딸하고 남편의 어떤 관계도 좀 틀어지게 하려고 했던 정황들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제보자 따르면 1월 중순에 학원 원장이 딸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뭐 아빠가 지금 퇴원하고 아프다. 그래서 아빠한테 좀 퇴원을 좀 도와주시라 말씀 좀 전해주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이 문자를 몇 가지만 캡처를 해서 이 남편한테 보냅니다. 남편한테 보내가지고 혹시 딸한테 연락이 왔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당연히 딸한테 연락이 안 왔다고 얘기를 했겠죠. 안 왔어요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문자 보낸 게 최종 테스트고 딸도 아빠를 그 현금 지급기 ATM기로 보기 때문에 데려다 기를 생각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이렇게 연락 안 하는 거 보면 이건 딸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남편이 제보자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어디 있냐고 얘기는 아프니까 가겠다고 하니까 남편이 주소를 말해줘서 그때는 가게 됐다고 합니다. 자, 정리하면 그겁니다. 이 상간녀가 남편과 제보자 그리고 제보자 아내분의 이제 딸, 그러니까 한 가족을 여기한테는 딴소리하고 또 여기 와서는 딴소리하면서 계속 이간질을 시키면서 사이를 갈라놓은 거예요. 자, 저 때는 그래도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지 보름이 지난 시점이었는데 두 사람 바람 폈지? 뭐 이렇게 따지지는 않으셨대요. 자, 남편도 상간녀도 모르게 증거를 하나하나 계속 수집해서 소송을 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는 건데, 자, 남편에게 아프다니 불러준 주소로 가볼게 했죠. 자, 그런데 그 이후 상간녀와 남편이 통화를 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얘 한번 죽여보자. 자, 상간녀와 남편의 통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혹시 가 다른 기세선데 맞죠? 모르겠어. 그냥 왜 이러는지 지금. 근데 왜 걔는 거기를 가겠다는 거야? 한번 진짜 한번 우리 그래 상관이다. 우리 가고서 한번 애 한번 미치는 걸 한번 볼까? 데려가서 가르쳐주고요. 집에 들어갔다고 하면 난 그것도 문제 삼을 거예요. 불법 침입이잖아요. 오히려 가면 좋은데 올 것 같아요. 그럼 오면 좋다? 오늘 그냥 우리 애 한번 죽여보자. 자, 교수님. 네. 저번에 제가 너무 소름 끼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좀 귀신 같아요. 너무 목소리도 무섭고 내용도 죽이자 막 미치게 하자 막 이런 게 이게 사람들 간의 대화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좀 소름 끼치는데요. 너무 무서운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 집에 가는 걸 가지고 완전히 약 올려볼까 미치는 꼴 보고 우리 상관관계에 어쩔 거야 이렇게 얘기해보자라고 얘기를 했다가 그걸 넘어서서 불법 침입이요. 아내가 남편 집에 가는 게 불법 침입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혼한 상태도 아닌데 그리고 그 죽여보자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이 남편한테 이 상간녀가 계속해서 이런 얘기도 계속해서 가스레이팅을 합니다. 혼자 산다고 얘기하지 말고 선생님 5명이랑 같이 산다고 얘기해. 그래야 불법 침입도 제대로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비밀번호는 알려줘. 이런 식으로 다 명령을 해요. 저는 정말 이 사람들의 관계 그러면서 또 거기에 내 여보 얘기를 하는 이 남편의 모습도 너무 좀 소름 끼치고 저는 좀 소름 끼치고 무섭습니다.
자, 저 통화가 있었던 그날 저녁에 상간녀와 남편은 이혼 관련한 문제로 또 다투기도 합니다. 자, 그 통화도 한번 들어보시죠. 응, 여보. 응. 왜 안 물어? 그 이혼 어떻게 할 건지? 할 생각 없어? 아니야, 있어. 왜 끌려가는 거야 자꾸? 딱 여보가 시킨 것만 딱 하려고 딱 했다 보니까 이렇게. 내가 그러면 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 세서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아니. 그 대답 못 들었잖아. 합의인지 아닌지. 그거. 그 얘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응, 알았어. 그 얘기. 딱. 내가 왜 이렇게 무서워? 아니, 안 무서워. 여보 지시 딱딱딱 기다리고 있었다가. 내가 얘기해? 개는 소리 지르는데 당신은 자상하게 그래. 아니, 나 화를 딱 낼 수 있어. 알았어, 됐어, 확실하게. 관 줘라. 야, 관 줘. 아니. 관 줘. 관 주라고 했어, 내가 분명히. 어떤 일로 해? 야, 진짜 쥐락펴락하면서 완전히 혼을 빼놓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거냐면 일단 남편하고 이 제보자분하고 결혼합의서를 쓴 다음입니다. 이혼을 하기 전이었는데 결혼합의서 쓴 뒤에 남편이 집을 줄 테니까 합의 이혼을 하자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지금 이제 제보자분의 추측에 따르면 아무래도 뭐 소송을 하고 이런 거 하면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그냥 경제적으로 양보를 남편이 하고 그리고 이혼을 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다. 하지만 자신은 이제 결혼합의서를 썼지만 또 이혼을 하고 싶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당장 그걸 뭐 합의 이혼을 하자고 바로 응하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인지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해서 그 상황을 전했더니 지금 이제 상간녀 같은 경우에는 이 남편이 지금 이 제보자분에게 끌려다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추측을 하시는 건데 근데 지금 아닌 게 아니라 목소리 이렇게 통화 녹음을 들어보면 저 남편이 그냥 꼼짝도 못하는 상황으로 보여요. 자, 결국 이 남편은 제보자 아내분이 이혼 소송을 준비하던 중이던 지난달 초에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현재는 그 상간녀를 상대로 지금 상간녀 소송을 준비 중인데요. 소송 중인데 이 남편의 사망 전후 행적을 볼 때 뭔가 찜찜한 구석이 많다. 네, 남편은 사망 전날에 오후 10시가 넘어서 퇴근을 했습니다. 그날 밤 상간녀와의 전화 통화에서는 이 사망 당일인 이 다음날 수업에 대한 생각으로 들떠서 이렇게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사망 당일 새벽 2시에는 두 사람이 동거하던 집 근처 편의점에서 남편이 편의점에서 양주를 사고 오전 10시에는 담배와 라이터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 뒤에 학원 직원에게 몸이 안 좋아서 수업을 못할 것 같다는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오후 1시에 상간녀가 남편에게 문자를 했는데 잘 있어요, 사랑해요 이런 문자를 보냈고요. 이후 남편은 오후 9시쯤에 사망을 했고 차 안에 상간녀의 명함이 많이 있어서 상간녀에게 먼저 연락이 갔었다고 합니다. 이 상간녀는 본인 학원의 직원을 통해서 이 숨진 남편의 노트북을 몰래 훔치도록 했고 도난 후 아내에게 연락이 갔다고 하는데요. 제보자는 남편이 양주를 산 새벽 2시부터 학원에 가지 않겠다고 했던 오전 11시까지의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고 이 상간녀가 남편 사망에 영향이 있지 않은가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상간녀가 남편에게 보낸 문자가 잘 있어요, 사랑해요였는데 그렇게 또 바로 사망을 했다. 자, 지금 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상간녀에게 넘어간 돈이 억대 뭐 한 10억 정도 된다는데 결국 이 제보자 아내분은 한순간에 가장이 돼서 막막한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보자의 주장에 따르면 이 상간녀에게 현금 7억, 부동산 3억 해서 10억 원 가량의 재산이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이 남편이 학원을 3개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2개도 상간녀에게 넘어간 상황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부동산도 끼지 않고 임대인만 불러서 주장을 찍은 상태예요. 그런데 이 아내분은 지금 뭐 학원 이자에다가 학원 임대료, 집 대출 이자 이런 것까지 다 맡게 되셔가지고요.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갑니다. 서울의 한 대형 병원 산부인과 의사가 환자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진료 중 벌어진 일이었는데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짚어봅니다. 자, 산부인과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네, 2023년 7월 4일 서울의 한 대형 병원 산부인과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사건 전날 이 병원에서 자궁 내막 용종 제거술을 받았는데요. 이 퇴원하는 날 아침 이 수술 부위에 소독을 받으러 진료실에 갔습니다. 진료실에는 천정부터 바닥까지 이어지는 커튼이 쳐져 있었고요. 그날은 거의 항상 열려 있던 이 복도 쪽의 진료실 출입문도 닫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료실에는 의사와 피해자 단 둘만 있었다고 합니다. 자, 피해자가 진료 의자에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의사의 행동이 뭔가 좀 이상했다. 그러니까 의사가 지시를 하고 산부인과용 진료 의자에 누웠고 보통 이제 상반신하고 하반신 사이에 커튼을 쳐야 예.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커튼 너머에 대개는 의사분이 소독을 하게 되면 의사도 따라서 앉는데 의사가 계속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좀 이상하다. 왜 서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뭐 진료하고 치료를 해야 되니까 소독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이 상처 부위에 굉장히 이물감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이 깜짝 놀라서 도와달라고 소리를 쳤더니 그때 이제 밖에서 간호사 2명하고 전공의 1명이 뛰어 들어왔다고 합니다. 자, 뭐 쉽게 말씀드리면 소독을 받으러 온 저 피해자를 성폭행한 겁니다. 자, 진료실 밖에 있던 의료진이 그 비명 소리에 바로 달려와서 다행히 상황은 마무리가 됐는데 그 다음 좀 소개해 주세요. 자, 두 사람의 주장은 완전 상반됩니다. 한쪽은 성폭행이다, 한쪽은 아니다라고 얘기인데 의사 같은 경우는 이 소독용 집게로 생리 수염수 묻힌 솜을 잡아서 수술 부위를 닦고 나중에 의료 장비를 지금 썼던 건데 아마 의료 장비를 신체 일부로 착각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니 이 사람 신체 일부를 목격했다. 그리고 자기는 산부인과 진료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의료 장비하고 이런 것들을 착각할 이유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진료실은 의사하고 피해자 단둘이만 있었습니다. 또 진료실에 특성상 CCTV가 없었기 때문에 사건 이 당시를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의료 장비지 내 몸 일부가 닿은 게 아닙니다라는 주장이고 나는 산부인과 진료를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아무렴 그걸 내가 구분 못하겠느냐 하는 게 피해자의 지금 반박인 겁니다. 자, 의사와 피해자 두 사람의 주장이 엇갈렸는데 빠져나갈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가 딱 잡혔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교수님 Y 염색체 네, 그렇습니다. 범행 직후에 진행된 DNA 검사에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여성 용품에서 YSTR형이 검출이 됐는데요. 이건 여성 몸에는 있을 수가 없는 DNA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남성, 이 의사와 동일한 딱 맞는 이 염색체가 검출이 된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이 의사의 신체에서도 피해자와 혼합된 DNA형이 검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과학 수사의 결론이기 때문에 뭐 완벽한 증거가 되는 거죠. 피해 여성한테 Y 염색체가 존재하지를 않는데 이제 본인은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주장한다고 이제 더 이상 변명이 되는 상태가 아닌 겁니다. 자, 지금 채팅창에서도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부인과 이 경험이 있는 여성들은 그걸 모르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예, 그걸 모를 수가 없죠. 당연히 유죄는 인정이 됐고요. 지난 2월에 1심 판결에 나오는데 징역 3년형에 그다음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그리고 아동이라든가 장애인 그런 어떤 관련 기관에는 5년 동안의 취업 제한도 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는 의견하고 같습니다. 피해자 출석 경험도 있고 여러 차례 산부인과 진료 경험도 있기 때문에 이걸 모를 수가 없고 또 직접 겪은 게 아니라면 알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본 과학적인 증거까지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그리고 좀 의사라는 어떤 지위와 상태를 이용해서 저지른 범죄이기 때문에 죄질도 아주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도 징역 3년이 나왔어요. 그거는 이제 형사처벌받은 다른 전력도 없고 뭐 학력이라든가 피해자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양형을 결정했다고 하는데 한 가지 저는 좀 의아한 부분이 되게 성범죄 같은 경우는 신상정보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제 그게 뭐 완전히 대중에게 공개하는 건 아니고 알림이 서비스. 알림이 서비스를 하는데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서 이 부분 면제를 내줬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특별한 무슨 사정이 있죠? 의사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의사라서? 그러니까 납득하기 어려운 거예요. 의사는 뭐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니까. 오히려 의사하면 더 공개를 해야죠. 당연하죠. 원래 같으면. 왜냐하면 많은 산부인과에서 뭐 다른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료를 계속 보지 않습니까? 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고지를 해야 되는데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또 한 가지 궁금한 거. 네. 저 사람 이제 의사 면허 박탈할 수 있는 겁니까? 자, 문제가 있습니다. 박탈이 안 되고 계속 했다고 하는데요.
이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해당 병원에서는 이 사람의 직책을 얘기를 합니다. 파견직 전공이었다고 해요. 이 사건 알려지고 나서는 진료에서 배제시켰고 직위 해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때는 병원에 나간 지 오래됐다라고 주장을 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3년형을 받은 상황인데 과연 의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박탈됐느냐, 이제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요. 예. 이 사건 자체는 2023년 7월에 있었고요. 그 법이 생기긴 생겼어요. 2023년 11월 달에. 이른바 의사면허 취소법입니다. 금고 이상을 받았을 때 의사면허를 취소시키는 이 법. 만들어지긴 만들어졌는데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인 7월 달에 이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하. 그렇기 때문에 이 이유로 이 사람을 의사면허를 취소시킬 수는 없고요. 다만 이 당시는 형이 확정이 되면 행정처분이 가능해요. 최대 1년까지 의사 자격 정지가 되고 아마 이 사람이 어떻게 받는지 모르지만 그때 법대로라면 자격 정지 일부 받고 아마 아직도 의사를 하고 있을. 딱 4개월. 네. 4개월 간격으로 저 인간은 그럼 계속 의사를 할 수 있는 의사 할 거예요?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급이 안 되는 겁니까? 네. 아. 자,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사건 연구소 이어갑니다. (3월) 개강을 맞은 한 대학가의 카페가 밤늦도록 북적입니다. 그 속에 한 여학생이 홀로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 여학생이 옆구리에 피를 흘린 채 황급하게 카페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의 키워드는 한밤 카페에 울린 비명입니다. 자, 2019년 3월 딱 이맘때쯤 발생했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부산의 한 대학가 카페에서 갑자기 비명 소리가 터져 나왔죠. 밤 9시 정도였다고 합니다. 좀 늦은 시간이긴 하지만 대학가인데다가 개강 직후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때 한 남성이 후드티를 뒤집어 쓰고 카페에 들어와서 두리번거리기 시작을 했고요. 여성 혼자서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 여학생을 발견하고 바로 그 여성 왼쪽에 앉았습니다. 그대로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서 망설이도 않고 여성의 옆구리를 향해서 흉기를 휘둘렀던 겁니다. 갑자기 공부하고 있다가 흉기에 찔렸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을 쳤고 이 여성이 도망치고 나자 이 뭔가 분에 풀리지 않듯이 테이블 의자를 지금 난장판이 돼 있잖아요. 저렇게 발로 차면서 난동을 부렸던 겁니다. 자, 뭐 지금 딱 봐도 알겠지만 순식간에 정말 카페 안은 아수라장이 됐겠어요. 네, 20명이 넘는 손님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우르르 도망쳤고요. 정말 아비규환인 상황에서 손님들이 넘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건 장소인 카페 바로 옆에 파출소가 있었는데요. 그런데도 남성이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이 손님들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파출소 문을 두드렸지만 닫혀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돌아서려는데 다행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네, 지금 닫혀 있죠. 아, 네, 이게 그런데 지금 뒤에 파출소 보시면 경찰 두 CCTV 군요? 명이 네네. 어. 그런데 이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2명이 카페 쪽으로 뛰어가는 걸 목격하고 다시 경찰 쪽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도 카페 안에서 남동을 부리던 남성이요. 이 건장한 체격의 남성 경찰을 발견하니까 바로 흉기를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손까지 들면서 항복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자, 결국 이게 뭐 짐작하시겠지만 피해 여성과 저 흉기 난동범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가해자 이 씨 처음 본 여학생한테 흉기를 휘두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요. 체포된 이 씨가 경찰 조사에서 누구든 걸리면 죽이려고 했다라는 이런 끔찍한 진술을 했다라는 거예요. 보통 때도 이 씨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나를 미워하고 비웃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자 이제 마트에서 흉기를 사게 되었고 그 흉기를 가지고 거리를 배회하고 있다가 2층에 사람들이 북적인다는 걸 알고 나서 뭐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들어가서 무차별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자, 어제 전해드렸던 충남 서천 이지연도 그렇고 말이죠. 그야말로 걸리면 가만 안 둔다. 시한폭탄입니다. 자, 이게 이 학창 시절부터 분노 조절 장애 치료를 계속 받았다고 해요. 특히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부터는 그 폭력성을 감당하기 어려서 좀 이야기를 어려운데 자, 혼자 그 자취를 했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분노 조절 장애가
덩치 큰 경찰관 앞에서는 딱 진정이 됐군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놀랍죠. 그러니까 선택적 분노 조절 장애라고 우리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주 약한 사람한테만 그런 것들을 발현해요. 여성이나 뭐 노약자 같은 경우.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일단은 2019년 1월이 이제 사건 직전인데 이때까지 조현병 진단을 받고 또 재물 손괴 같은 저 범죄를 저질러서 벌금형 선고도 받았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주장에 따르면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못해서 증세가 좀 악화됐고 사실은 나중에 공판 과정에서도 심신미약이다 이런 주장도 반복했다고 합니다. 자, 분노 조절 장애, 조현병, 뭐 심신미약. 자, 그런데 덩치 큰 경찰관 앞에서는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무릎 꿇고 손을 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피해자의 어떤 상태겠죠. 네, 당시 21살이던 피해 여대생은 사건 직후 바로 병원으로 이송돼서 긴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정말 천만다행으로 이제 생명에 지장이 없었지만 장기가 크게 다쳐서 뛰거나 계단을 오르는 등 이런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겼다고 하고요. 이렇게 심각한 피해를 입은 상황인데도 피해자 가족에 따르면 가해자 측으로부터 피해 보상은커녕 제대로 된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범행 직후 이 씨의 가족에게서 형식적인 전화 한두 통만 온 게 전부였고 치료비 지급은 물론 어떤 사과나 지원도 없었다고 합니다. 사건 이후 피해 여대생은 극심한 공포로 인해서 공황장애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자, 이 6년 전 사건 피해자께서는 여전히 고통스러운 상황을 지금 겪고 계실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합니다만 저희가 오늘 이 사건을 준비하면서 피해자의 어떤 그런 상처를 조금 더 덧내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했습니다만 저희가 이 사건을 잊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뭐 전해드린다는 점도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재판부의 판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 살인 미수입니다. 죽이고자 했는데 결과가 달성되지 못했죠. 살인 미수 혐의로. 근데 심신미약 주장은 일부 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징역 8년이 선고되면서 치료 감호가 지금 부과가 됐다라고 해요. 다만 이 씨가 항소를 했어요. 자기가 약만 제대로 먹었으면 이런 범죄 없었을 것이다. 형이 너무 무겁다라고 얘기했는데 재판부는 그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일단 범행 당시에 가족들도 좀 방치했던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씨 주장, 지금 말한 것처럼 덩치 큰 데나 남자한테는 못하고 약한 사람한테 있는 걸 봤을 때는 이런 항소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기각을 했습니다. 자, 교수님. 네. 제가 이제 이런 뭐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흉기 난동을 벌인 자들의 어떤 이런 걸 전할 때마다 정말 약속이나 한 듯이 대부분 노약자, 여성. 네. 네. 왜 꼭 고를 때는 그런 상대를 고르냐 이거죠. 그렇죠. 네. 사실 정말로 우리가 이제 뭐 분노 조절 장애다라고 얘기하면 진정한 우리가 간헐적 폭발 장애인데요. 진정한 분노 조절 장애는 그렇게 대상을 가릴 수는 없어요. 정말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폭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정한 뭐 정말로 이제 뭐 정서적인 문제가 심신미약이었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이건 정말로 위험한 범죄였고 앞으로도 이런 범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사람이 폭력성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집에서 나와서 혼자 자취를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 그다음에 조현병 진단을 받았는데 약을 먹지를 않았다는 얘기, 본인이 약을 먹었으면 이러지 않았을 수도 있었는데라고 얘기했다라는 것들이 너무 좀 소름이 끼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거리로 방치되어 있었던 거기 때문에 사실은 예정됐던 범죄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본인은 반드시 본인의 죄값을 치러야겠고요. 이 사람이 나온 후에도 가족에 의해서든 정부에 의해서든 꼭 관리가 돼서 좀 격리가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양 변호사님, 저희가 이제 이 조현병 이나 이런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을 전할 때 가족들이 일차적으로 좀 케어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정신질환자 가족을 둔 분들한테서 항의 메일 같은 게 왕왕 왔었습니다. 우리도 힘들다 말이죠. 참 좀 어렵습니다, 이 문제. 그렇죠. 사실 뭐 여러 가지 다른 부분도 그렇긴 하지만 개인이 특히 뭐 지금처럼 가족 규모도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뭐 부모님과 뭐 형제도 많지 않은 경우, 뭐 예전처럼 친지들이 주변에 있지도 않고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인 상황이기 때문에
가족에게 더군다나 성인이 돼버린 그런 어떤 환자에게 일일이 간섭하는 것 자체도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가족에게 가족이 먼저 관리해야 된다. 물론 일차적 책임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걸로 부족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가족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상황이었다라면 그럴 경우에는 국가라든가 사회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더 제도적으로 만들어져야 될 텐데 물론 지금도 일부는 경찰에서 뭐 긴급 처분이라든가 긴급 입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긴 합니다만 여전히 흠결이 있다라는 거예요. 달라져 가고 있는 어떤 사회 현상에 따라 맞춰서 요즘 1인 가구들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들 뉴스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 1인 가구 중에 한 명이 만약에 이런 증상을 겪고 있다면 본인도 본인을 통제하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더군다나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많은 인구가 밀접해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조현병 환자 전체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 예. 이 개인 차원의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지 연구를 해야 됩니다. 예. 자,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네, 도로를 달리던 오토바이. 네, 그런데 지금 어디로 가는 거지 싶은 순간 이렇게 쾅 도로 연석을 밟고 하늘 위로 붕 떠오릅니다. 와, 이거 붕 날랐어 지금. 네, 남성과 어디가- 오토바이는 어디가- 무려 17m 거리를 날아가서요. 어느 집 앞으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놀란 주민들이 이렇게 문 밖으로 나와보지만 마당에는 쓰러진 오토바이만 있을 뿐 날아온 남성의 모습은 남자 어디 보이지가 갔어요? 않죠. 어디 갔어? 네, 주민들은 어리둥절해하면서 마당을 구석구석 살펴보는데요. 그 순간 집 안에서 걸어 나오는 남성 꽤나 멀쩡해 보입니다. 이 남성 헬멧을 써서 화는 면했지만 이번처럼 또 과속을 한다면 다음에는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이거 좀 나라도 보세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쾅 나라도 집으로 하고 들어갔어요. 몸이 쾅 하고 붕 떠서 그렇게 날랐는데 집 안으로 집으로 들어가. 들어가 버렸어요. 예. 그래도 나쁘지 않네요, 그래도. 어우. 우와, 이게 뭐 이렇게 보다. 예. 자, 다음 영상 이어갑니다. 자, 커브길을 돌고 있습니다. 택시가. 그런데 그 택시에서 갑자기 한 남성이 뛰어나가서 아이고. 바닥 넘어집니다. 신발 한 짝이 벗겨진 채 휙 날아가는데 그런데 저기는 뭐 정류장이도 아니고 아무리 정류장이라도 택시는 주행 중이었잖아요. 왜 튀어나온 걸까요? 그걸 저한테 물어보면 어떡해요? 자, 이 도로를 주행하는 택시가 왼쪽으로 아슬아슬 이미 보이죠? 남성이 걸터 앉아 있었던 겁니다. 저렇게. 그리고 빼꼼 고개를 내밀고 뭐 안녕하고 손을 흔들어 인사를 주차에게 합니다. 그리고는 아유. 다리를 쑥 내밀어요. 아이고. 다리 보이시죠? 쑥 내밉니다. 근데 저렇게 장난치다가 신발 한 짝이 미끄러지는데 아이고. 아니, 달리는 택시에서 신발을 쫓으려고 발을 디뎠던 겁니다. 그리고 저게 쫓아갑니까? 우당탕탕 고꾸러지고 말았던 거죠. 아이고. 이내 속도를 죽이고 택시는 정차했는데 하마터면 뒤차와도 부딪힐 뻔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민폐입니까? 큰 사고는 없어 천만다행이지만 달리는 차에서 위험한 장난 하지 말라는 말이 필요합니까? 박 변호사님 딱 한마디만. 운동신경은 좋네. 그래도 그나마 운동신경 있네. 조심하세요, 제발. 중국 가보시죠. 자, 펄펄 눈이 오고 있습니다. 양팔을 활짝 벌리며 눈보라를 가득 맞고 있는 녀석 아주 행복해 보이죠? 이거 재밌어. 예, 그런데 사실 이 옆에 땀을 뻘뻘 흘리며 나무와 씨름 중인 남성이 있었던 겁니다. 이거 재밌어. 왜냐? 여자친구의 인생샷을 위해서 나무에 쌓인 눈을 떨어뜨려서 보기 좋게 만들어 보려고 나무를 밀어도 보고 팔로 차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퍽! 또 퍽! 두 번의 실패 끝에 남성은 처먹던 힘을 모아 마지막 시도를 하는데 자, 제가 재밌다 그랬잖아요. 자, 여자친구가 눈밭에 파묻혔습니다. 남성은 몹시 당황해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욕심이 너무 과했나 봅니다. 아무리 그래도 나무가 아니라 이게 여자친구를 차버리다니요. 근데 아무래도 이 발차기 좀 어색해요. 일부 누리꾼들은 연출 아닌가 이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고 아무리 연출해도 이 발로 차인 여성분이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박 변호사님 전화로 헤어졌다면서요. 예, 헤어졌을 것 같아요. 저거 발로 차였지 않습니까? 여자가 차였어요, 남자한테. 자, 마지막 이어갑니다. 네, 도로에 서 있는 차들 분명히 신호는 파란불인데요. 운전자들이 차에서 내립니다. 네, 그리고는 하나둘 달려오더니 고개를 숙여서 뭔가를 찾고 있는데요. 뭘? 네, 조금 전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파란불로 바뀐 뒤에 우회전하던 그때
이렇게 철퍼도 아이고. 저기 뭐야 순간 줄지어 창문을 탈출한 닭손도 3마리가 순식간에 교차로한 가운데 세 남겨졌습니다. 마리, 세 마리. 아이고. 네, 강아지들도 아직 사태 파악 중인가 봐요. 주변을 살피더니 어리둥절해 있죠. 셋이 똘똘 뭉쳐서 주인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그 모습에 웃으면서 강아지를 잡으러 온 운전자들 2마리는 큰 저항 없이 사람들 품에 안겼고요. 마지막 1마리까지 뒤를 똘똘똘 따라가는데요. 아니, 왜? 이 차에서 떨어진 강아지를 보자마자 달려간 운전자들의 따뜻한 마음씨 덕분에 개들은 무사히 주인에게 돌아갔다고 합니다. 아유, 그렇구나.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모두가 아는 숙명 공식. 침대는 과학이다. 에이스 침대. 목의 증상은 다 달라도 목적지는 하나. 용각산 쿨, 칙칙, 촉촉. 물 없이 곧바로 직행케어. 생약 성분이 목점막에 직접 작용해 촉촉하게. 용각산 쿨. 서픽 추천조합 가이드. 먹고 싶은 메뉴 뒤에 서픽만 붙인다. 풀드포크 바비큐 서픽이요. 빵, 치즈, 야채, 소스 잘 골라줄 거다. 끝. 세상 맛있는 주문 서픽. Now, begin. 다이나핏. 예,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따뜻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